아저씨, 로또 사요? 저 어제 꿈에서 숫자를 봤는데, 겨울 새벽 경비실 문이 열리며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몸은 덜덜 떨면서도 숫자만큼은 또박또박 이상할 정도로 정확했어요. 도식은 그냥 따뜻한 물 한 잔 건네고 돌려보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단지에서 택배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시선은 전부 도식에게 꽂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이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식 손에 남은 건 아이가 적어준 숫자 한 줄뿐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낮보다 밤에 더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정리해주고 주차된 차들은 줄을 맞춘 채 잠들어 있고 로비 유리는 깨끗하게 반짝입니다. 겉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도식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단지에서 진짜 문제는 소리 없이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도 도식은 평소처럼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온병에 있는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출입 기록지를 넘기고 CCTV 화면을 한 번씩 훑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새벽이었어요. 그런데 놀이터 쪽 화면에서 이상하게 멈칫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바람인 줄 알았습니다. 미끄럼틀 아래로 비닐이 굴러가거나 철봉이 삐걱대는 건 겨울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들린 소리는 달랐습니다. 너무 가늘고 사람 같은 형체. 도식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괜히 나갔다가 일이 커지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느다란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아이 울음이었습니다. 도식은 결국 점퍼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세게 쳤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이 따끔했어요.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넓은 공간 한가운데 조그만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8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어요. 패딩을 입었는데도 몸이 떨렸고 두 손으로 무릎을 꼭 끌어안고 있었죠. 도식이 다가가자 아이는 흠칫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고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말은 또렷했습니다. 집 비번이 틀려요. 도식은 그 순간 뭔가가 걸렸습니다. 길 잃은 아이들은 보통 엄마부터 찾는데 이 아이는 집 비밀번호부터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표정이 단순히 길을 잃은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뭔가 들키면 안 될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도식은 아이를 경비실로 데려왔습니다. 난로를 켜고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 앞에 두었어요. 아이 손이 컵을 감싸는 순간 도식의 눈이 멈췄습니다. 아이 손목에 멍 자국이 있었어요. 잡아당기듯 남은 멍. 오래된 게 아니라 아주 최근에 생긴 듯한 멍의 색깔이었죠. 도식은 모른 척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국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했어요.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 27, 10, 27. 도식은 아이에게 종이와 펜을 내밀었습니다. 적어볼래?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종이에 숫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적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1027이 아니라 1027 그렇게 끊어서 적었죠. 그리고 한 번 적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글씨를 다시 보고 또 확인하고 마치 틀리면 큰일 난다는 듯이 계속 반복했습니다. 도식은 묻고 싶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그 숫자에 매달리는지.
왜 손목에 멍 자국이 있는지, 왜 이 새벽에 혼자 있는 건지 하지만 도식은 평소처럼 질문을 삼켰습니다. 대신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넣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더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전화 꺼져 있어요. 도식은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겁낼 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겪어본 사람이 하는 말 같았거든요. 그때였어요. 아이가 종이에 숫자를 한 줄 더 적었습니다. 10, 27, 36, 41 도식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거 집 비밀번호 아니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런데 이상하게 확신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꿈에서 봤는데요. 도식은 한순간 멈췄습니다. 꿈? 아이들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는데도 숫자를 말할 때만은 또렷했습니다. 아이는 말을 이어가려다 멈추고 딱 한마디 더 꺼냈어요. 엄마랑 아빠가 꿈에 나왔어요. 도식은 그 문장에서 이상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말하는데 마치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 순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식이 상황을 설명하자 상대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어느 동인지, 어떤 아이인지, 보호자 연락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CCTV는 확인하셨죠? 도식은 무심코 모니터를 봤습니다. 놀이터 화면이 아주 잠깐 깜빡였습니다. 전원이 나간 것도 아니고 전체가 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확히 그 시간대만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다가 돌아왔습니다. 도식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죠. 장비가 오래되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우연이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고장낸 느낌이었습니다. 아이의 등장, 아이 손목의 자국 숫자에 집착하듯 적는 버릇, 그리고 하필 그 순간만 끊기는 화면. 도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고요. 도식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담요를 턱 끝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경비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 단지에서 그렇게 또렷한 발소리는 흔치 않았습니다. 문고리가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도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는 담요 속에서 몸이 굳었어요. 그리고 도식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밖으로 내보내면 다시는 못 보게 될 수도 있겠다는 걸요. 문 앞에 선 사람은 누구일까요?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도식은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몸을 붙였어요. 누가 들어오든 아이가 먼저 보이지 않게 하려는 동작이었습니다. 경비실 좁은 공간에서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도식은 그냥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온 건 사람보다 먼저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얼굴 하나가 비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비업체 본사에서 가끔 내려오는 순찰 감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점검 나온 분이라고 불렀죠. 그 남자는 인사도 짧게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CCTV 한 번만 볼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도식은 그 눈이 어디를 먼저 훑는지 바로 알았습니다. 책상 위 출입 기록지, 그리고 모니터 마지막으로 담요가 있는 쪽에 시선을 뒀습니다. 아이가 숨은 곳은 아니었지만 도식은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감독은 고개만 끄덕이고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도식은 감독의 등 뒤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 남자는 놀이터 화면을 한 번, 두 번 확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가끔 화면이 깜빡거리죠? 도식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는 순간 그 말이 기록될 것 같아서요. 감독은 그 말 뒤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입 기록지 옆에 있던 펜을 집어들고 몇 글자를 메모한 뒤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찝찝했습니다. 마치 오늘은 그걸 확인하러 온 사람처럼요. 감독관이 나가고 문이 다시 닫혔을 때 도식은 그제야 담요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만 보였어요. 담요 위로 겨우 올라온 눈동자가 도식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 아까 여기 봤어요. 아이는 무서워요라는 말 대신 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무서움보다 먼저 확인을 하는 말이었습니다. 도식은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길 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식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분실된 택배였습니다. 아침 근무자가 교대하면서 어제도 택배 분실됐대요. 도식은 무심한 척 그래요? 하고 넘겼지만 귀는 이미 거기에 붙어 있었습니다. 분실된 택배는 한 번이면 사고지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었죠. 며칠 사이 택배 분실 이야기가 카톡방에서 빠르게 번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카톡방은 이상한 곳입니다.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보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곳이니까요. 경비실에 맡겼다는데 못 받았어요. 분실이 아니라 누가 가져간 거 아닌가요? 저번에도 똑같았어요. 주민들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도식은 자신이 누명을 쓰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화풀이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대개 힘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경비는 늘 무시받는 대상이었죠. 경비가 받았대. 그 한마디면 일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도식은 말이 많아질수록 더 불리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조용히 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사람들 눈엔 찔려서 말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요. 그 사이 아이는 종종 경비실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대놓고 들어오진 않았어요. 주차장에서 한 번, 분리수거장 쪽에서 한 번, 놀이터 쪽에서 한 번 항상 도식이 보이는 위치에서만 아주 잠깐 그런 식으로만 나타났습니다. 도식은 모른 척했지만 사실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아이의 옷, 신발, 얼굴, 특히 손목. 그러던 어느 날 도식은 아이가 입고 있던 패딩 안쪽이 찢어진 걸 봤습니다. 누군가 잡아당기면서 생기는 주름과 옷을 움켜쥔 흔적 같은 것이었어요. 그날 밤 아이가 조용히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만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도식은 그 말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집에 가기 싫어요라고 말하는데 이 아이는 집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집에 들어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요. 도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도식은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아이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보호자를 불러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아이의 멍자국도 받고 새벽에 놀이터에서 울고 있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평소처럼 보호자를 부르지 않았죠. 도식은 아이에게 따뜻한 물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고개 젓는 동작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배고픈데 참는 아이가 아니라 배고파도 말할 수 없는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도식은 서랍에 비상으로 넣어둔 작은 빵 하나를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세일할 때 사둔 것이었어요. 도식은 평소라면 그런 걸 잘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자기도 모르게 사야 될 것만 같아 빵을 사서 서랍에 넣어둔 것이었어요. 아이는 빵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이 손목의 멍자국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식은 모른 척하지 못하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다친 거야? 아이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넘어졌어요. 넘어졌다는 말은 늘 편합니다. 설명도 필요 없고 그래서 더 묻기도 어렵죠. 도식은 그 말이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묻는 건 아이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아이를 더 겁먹게만 하는 질문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파트 단지의 시선은 더 노골적으로 도식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인사할 때 눈이 먼저 도식을 훑고 경비실 앞에서 발이 잠깐 멈추고 택배 도착 문자가 오면 누군가 경비실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경비실에 맡겨놨어요? 몇 시에 받으셨어요? CCTV 확인되죠? 확인 사람들은 확인을 명분으로 사실은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어느 날 이렇게 결론 지어졌죠. 경비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카톡방에 올라오자 그 뒤로는 비슷한 말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요. 도식은 그날 저녁 경비실 책상 위 출입 기록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기록지엔 늘 같은 숫자들이 반복됩니다. 동, 호수, 시간, 차량 번호. 그런데 그 숫자들 사이로 자꾸 떠오르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10, 27 아이가 적었던 방식 그대로요. 도식은 그 종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아이 손글씨로 적힌 숫자들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아이가 새벽에 놀이터에서 울고 있던 날, 이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이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면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감독이 아니라 주민이었습니다. 경비 아저씨, 잠깐만요. 도식은 문을 열며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아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로비를 지나 아파트 단지 밖 출입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너무 빨라서
도망치는 걸음처럼 보였습니다. 도식은 잠깐,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주민 앞에서 뛰쳐나가면 말이 와전되고 그 말은 곧 소문이 됩니다. 그리고 소문은 늘 자신을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혜원이의 걸음은 그 모든 계산보다 더 위험해 보였습니다. 도식은 결국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도식은 주민에게 짧게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겨울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베었습니다. 로비 자동문이 열리며 아파트 단지 바깥 바람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식은 출입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입구는 넓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사라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식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택배가 사라지던 타이밍, CCTV가 깜빡이던 순간, 감독관의 눈빛, 그리고 오늘 아이의 도망치듯 빠른 걸음. 도식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단지에서 사라지는 게 택배만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누군가는 사라져야 할 목표를 이미 정해두고 있었다는 걸요. 도식의 손에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적어놓은 숫자가 적힌 종이. 그리고 그 종이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제부터 도식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원래 하던 대로 모른 척하고 안전하게 혼자 살아갈지 아니면 이미 사라져버린 아이를 찾기 위해 위험한 쪽으로 걸어갈지. 도식은 종이를 주머니에 더 깊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경비실로 돌아가며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지 말자. 하지만 도식은 아직 몰랐습니다. 혜원이가 사라진 게 누군가 의도적으로 버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도식은 경비복 위에 점퍼를 한 겹 더 걸친 채 경비실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잠갔습니다.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도식을 지켜보는 눈이 많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그리고 택배 보관함 앞. 도식은 자신을 보고 있는 시선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택배 분실 이야기는 끝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래요 같은 말로 넘어가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경비실 쪽이 좀 이상하대요. CCTV가 하필 그 시간대만. 누가 정확히 말하지 않아도 말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도식은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아꼈어요.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은 내 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입에서 다른 모양으로 변해 돌아온다는 걸. 도식은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멈췄습니다. 계산대 옆에 로또가 놓여 있었어요. 도식은 자동을 누르려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숫자였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덜덜 떨던 아이. 혜원이가 종이에 적었던 숫자 10, 27. 그리고 뒤에 적었던 숫자들. 도식은 자신도 모르게 반자동을 선택했습니다. 전부를 바꾼 게 아니라 두세 개만 그냥 이유 없이 마음에 걸렸던 숫자만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도식은 로또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그런데 며칠 뒤 도식의 하루는 더 막히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택배 분실이 한 건 더 터졌고 이번에는 증거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누가 정확히 무엇을 받는지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민 카톡방에서는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돌아갔습니다. 도식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름이 아니라 그 경비라는 말로 불렸어요. 호칭이 바뀌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는 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이는 아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도식이 놀이터와 동 사이를 몇 번이나 돌아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는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누구도 아이를 급하게 찾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도식은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의 행방에는 관심이 없고 택배 이야기에만 예민했습니다. 도식의 손에는 아이가 적어준 종이 한 장만 남았어요. 그 종이는 얇았지만 종이에 숫자를 적던 아이의 모습이 생각나 도식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그리고 토요일 밤이 왔습니다. 도식은 혼자 사는 원룸에서 불을 밝히지 않은 채 TV만 켜두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계속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봤죠. 추첨 시간은 이미 한참 지나 있었습니다. 도식은 확인하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확인을 미뤘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무엇인가가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꼬여 있는데 더 꼬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한번 확인하고 현관문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로또 용지를 꺼냈습니다. 바스락 종이 소리가 방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도식은 조심스럽게 번호를 확인했어요. 한 줄씩 하나씩 확인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맞으면. 이 상황에서 당첨된다면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클 것 같았거든요. 결과창이 뜨는 순간 도식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2등 당첨. 도식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화면을 눌렀습니다.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다시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 위 숫자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10, 27.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깜짝 놀랐어요. 이건 운 좋게 당첨된 게 아니라 아이의 도움으로 당첨된 것이라는 걸요. 평소처럼 자동을 눌렀다면 이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새벽 그 아이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2등이라는 글자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기쁨이 밀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달라질 겁니다. 지금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돈이 많아진 걸 알면 이유는 더 쉽게 만들어질 겁니다. 누군가는 당첨금을 택배 분실과 연결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사람들은 듣고 싶은 쪽으로 듣습니다. 도식은 로또 용지를 봉투에 넣고 다시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누가 연락해도 받지 않으려고요. 그날 밤 도식은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숫자가 떠올랐고 숫자 뒤에는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말 괜찮은지, 손목에 멍자국은 왜 생겼는지, 관리사무소가 그렇게 늦게 반응했던 이유는 뭔지,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추첨 방송이 끝난 뒤에도 도식의 마음이 조용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또는 보통 사람을 들뜨게 만듭니다. 그런데 도식은 오히려 더 가라앉았습니다. 이 돈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다음 공격의 구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하자마자 도식은 알게 되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 누군가가 이미 도식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는 걸요. 경비실 근무표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식이 맞던 시간대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고 CCTV 확인도 공동 확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식의 일을 도와준다기보다는 도식의 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식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출입 기록지를 넘기다가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짧게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도식은 그날 점심시간에 편의점이 아니라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상황을 정리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를 찾을 방법이요. 로또 당첨금은 도식에게 축하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식은 그 돈으로 누명을 벗기보다 아이를 잃지 않기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식은 퇴근길에 놀이터를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벤치 밑 미끄럼틀 아래 단지 후문 쪽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도식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아이의 실종이 우연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도식이 아이를 찾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겠다는 걸요. 도식은 경비실로 돌아와 CCTV 시간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놀이터 화면이 깜빡이던 그 순간을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사람 그림자였습니다. 단지 내 사람이 아니라 작업복처럼 보이는 옷. 그리고 로고 위치가 뭔가 이상한 조끼. 도식은 화면을 멈추고 확대를 눌렀습니다.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도식은 서랍에서 아이가 적어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이 위 숫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숫자는 로또 당첨 숫자이기 전에 아이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식은 처음으로 혼잣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혜원아, 지금 어디 있는 거니? 도식은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참고 살지 않겠다고. 그날 밤 도식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가 한 통 찍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위에 떠 있는 번호가 아이가 종이에 적었던 숫자와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식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식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부터 확인했습니다. 신호 너머로 들리는 숨이 얇았고 문장 끝이 자꾸 끊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참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도식은 그 소리를 듣고 혜원이인 걸 알았습니다. 혜원이는 울지 않았어요. 울면 들킬까봐 소리 대신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죠.
아저씨, 저 여기 너무 깜깜해요. 도식은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습니다. 주변을 볼 틈도 없이 숨은 상태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도식은 질문을 줄이고 아파트 단지 안에서 가장 좁고 어두운 곳부터 떠올렸습니다. 관리동 옆 청소 계단, 지하실 세제통이 쌓이는 곳, 겨울이면 락스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오는 곳. 도식은 경비복 위에 점퍼를 걸치고 열쇠를 쥔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뛰지 않고 빠르게만 걸었어요. 뛰면 눈에 띄고 소문이 돌기 때문입니다. 도식은 이 단지에서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관리동 뒤편에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문득 도식은 혜원이의 손목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새벽 컵을 감싸던 작은 손, 그리고 남아있던 멍자국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생길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계단문 앞에 다다르자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식은 숨을 고르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어요. 문이 조금 열리자 그 안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혜원이는 패딩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청소도구 옆에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도식은 아이를 번쩍 안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고 점퍼를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놀랄까 봐요. 도식이 손을 내밀자 혜원이는 손가락 끝으로만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돌아오는 동안 혜원이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문을 잠그고 난로를 켜자 혜원이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도식은 따뜻한 물을 컵에 담아주고 무슨 일 때문에 거기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숨을 몇 번 고르고 나서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집에 낯선 아저씨가 있었어요.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제가 본 걸 알아챘는지 그 아저씨가 갑자기 따라오려고 했어요. 혜원이가 낯선 아저씨와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놀이터에서 울고 있을 때도 같이 있는 것을 보았고 감독관인 척 CCTV를 확인하러 온 남자가 그 사람이었죠. 혜원이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독관인 척 한 거였어요. 혜원이는 그 다음 말이 잘 안 나오는지 손가락을 꽉 쥐고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뛰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면 또 그 아저씨가 있을까 봐 무서워서라고 말한 뒤 아이는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비실 난로에 몸이 따뜻해지고 진정되자 혜원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에 두 줄을 적었어요. 이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동호수는 아니고 별명처럼 불리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혜원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저씨가 가져갔어요. 택배제가 봤어요. 도식은 그제야 퍼즐이 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택배 분실은 밖에서 들어온 도둑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택배 보관함 위치, 사각지대 경비 동선까지 아는 사람. 그래서 택배가 분실될 때마다 꼭 경비실이 이상하다로 끝났던 겁니다. 범인은 소문이 곧 진실로 굳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혜원이가 본 장면은 단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택배 찾으러 왔다고 말하던 사람이 경비실 쪽 시선을 피해서 보관함을 열고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혜원이가 봤던 것이었어요. 도식은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혜원이가 봤다는 사실이 먼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시 위험해집니다. 도식은 우선 절차부터 정리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면서 택배 사건이 아니라 아동 보호를 먼저 말했습니다. 아이를 안전한 쪽에 먼저 세우려는 선택이었어요. 잠시 뒤 도착한 경찰은 경비실 안을 보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혜원이 손목에 멍자국을 본 순간 질문이 짧아졌습니다. 그 다음은 공식 절차였습니다. 임시보호, 분리조사, 그리고 택배 분실 사건의 연결. 도식은 혜원이가 쓴 종이를 경찰에게 바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도식은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고 경찰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아이 말이 틀리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혜원이는 그 순간 컵을 잡은 손에 힘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자기 편에 서준다는 느낌을 처음 느껴본다는 표정이었어요. 경찰은 그날 밤 혜원이를 먼저 분리했고 도식에게는 혹시라도 아이가 다시 노출되지 않게 조용히 있어 달라는 당부를 남겼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조그마한 일도 와전이 되어 소문으로 퍼지니까요. 다음 날 경찰은 택배 보관함과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CCTV, 그리고 경비실 주변의 사각지대를 확인했습니다. 도식이 밤마다 보던 화면은 흐릿했지만 경찰이 가져온 원본은 달랐습니다. 프레임이 끊긴 구간이 고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카메라 각도를 피한 시간대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결정적인 건 혜원이가 본 장면이었습니다. 늘 같은 손으로 보관함을 열고 같은 방향으로 상자를 들고 가는 동작. 그런 건 범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몸의 습관을 숨기지 못하거든요. 며칠 뒤 경찰은 단지 주민 한 사람을 조용히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로 시작했던 대답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당황하더니 결국 집 안에서 그동안 훔친 택배 물건들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빠르게 해결됐어요. 절차대로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왔고 사람들은 창문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주민 카톡방은 잠깐 조용해졌다가 곧 다른 방향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말, 괜히 죄 없는 사람 몰았다는 말, 경비가 아니었네. 같은 말들이 튀어나왔죠. 도식은 그 알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인할 건 끝났으니까요. 누명은 벗겨졌지만 마음이 시원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사과는 늘 늦고 늦은 사과는 대부분 자기 마음 편하려고 하는 말이니까요. 도식에게 더 큰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혜원이가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온 보호자는 친부모가 아닌 입양한 양부모였고 겉으로는 아이를 사랑하는 척 했지만 다 보여주기식이었고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를 학대했습니다. 아이는 양부모의 이름을 듣는 순간 두려움에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소리 지르고 통제하려는 모습,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훈육이라는 말로 포장하며 회초리로 아이 몸에 멍이 들 때까지 때렸다는 것이었어요.
아이 손목의 멍자국은 넘어져서 다친 게 아니었습니다. 아동보호 담당자는 도식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고 임시보호처를 정해야 한다고요. 쉼터를 거칠 수도 있지만 아이가 도식을 찾는 상태라면 쉼터보다는 도식과 지내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도식은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혜온이가 찾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그날 새벽 따뜻한 물을 주고 자신을 보호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딱 그 정도가 아이가 바라는 것이었어요. 도식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와 같이 지낼 환경이 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원룸 계약이 끝나는 날을 앞당겨 작은 투룸으로 옮겼고 필요한 서류와 상담 비용은 로또 당첨금에서 꺼냈습니다. 그 돈은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혜온이를 위해 쓰여야 했습니다. 혜온이를 처음 데려오던 날 아이는 가방이 없었어요. 손에 쥔 건 구겨진 종이 한 장뿐이었죠. 도식은 아이를 집에 들여보내며 말 대신 슬리퍼를 꺼내 바닥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혜온이는 한참을 문 앞에서 서 있다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들어왔습니다. 마치 소리내면 안 되는 게 익숙한 사람처럼요. 도식은 밥부터 차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욕실 불을 켜고 수건을 새로 꺼내 걸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작은 스탠드를 켰습니다. 혜온이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아이방 문은 닫지 않았고 대신 문이 스스로 닫히지 않게 살짝 걸어두었습니다. 혜온이가 불안해서 나오고 싶을 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요. 새벽에 도식이 눈을 떴을 때 혜온이는 거실 문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식은 놀라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아이가 놀랄까 봐요. 대신 낮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추우면 이불 가져와도 돼. 혜온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이불 끝을 잡아 도식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마치 확인하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여기 있어도 돼요? 도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리모컨으로 난방을 한 칸 올리고 물을 한 컵 따라 테이블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게 도식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며칠 뒤 아파트 단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택배는 분실 사고 없이 제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도식은 사과하는 주민들이 없다는 것에 화는 났지만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도식은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면 작은 발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아직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지만 예전처럼 숨죽이는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혜온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식이 다가가자 혜온이는 종이를 들어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집 그림이었습니다. 창문이 2개, 문이 하나, 지붕 위에 굴뚝 하나. 아이가 그린 집은 빨간 지붕이었습니다. 도식은 그림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는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혜온이는 다시 웃음을 찾았고 몸의 멍자국도 다 사라졌습니다. 도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집이 따뜻해졌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을 짧게 남겨주시면 그곳에서의 하루도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